오늘은 그 댓글에 그 요청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촬영을 하는데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인데 왜 오르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요 부분이 좀 난망한 게 그 경제지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추세를 설명을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에 떠받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조금 진정되고 있다는 거 말고 경제지표가 사실 좋아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추세가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오늘 내용이 사실 이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얘기가 되거든. 심리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인 생각에서 말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건 뭐 보시는 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건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그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느냐를 과거의 투자에 대한 그 행태를 보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정말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내용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잘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여기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 어빙 피셔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냐면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공황 그때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1929년도 10월 24일 날 주식이 폭락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이 더 이상 그 추락하지 않는 고온에 올라섰다니까 폭락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대공황 직전의 차트를 보면 완전히 수직 상승처럼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일주일 뒤쯤에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대규모 손실을 봐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분이 뛰어난 경제학자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광기에 휩싸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케이스로 보면 이제 조선비즈의 기사인데 이 기사가 언제냐면 2007년도 11월 5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점 시기에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얘가 미래에서 인사이트보다 4조가 돌파됐는데 왜 이게 기사화됐냐면 판매한 지 3주 만에 4조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은 그때 바보라는 얘기가 들렸을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가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로부터 한 6, 7개월 뒤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 미네르바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이제 자기 투자 의견을 그냥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계, 재계, 뭐 사법계, 뭐 투자 전문가 생 난리를 쳤죠. 뭐 500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 났습니다. 당연하죠. 그냥 본인의 투자 의견을 올렸고 그걸 통해서 뭐 반대 매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 수사에서 구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이게 왜 이걸 제가 드렸냐면 이게 패닉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기순환 과정 중에서 인간은 두 번의 감정적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는데 정점에서 광기, 그다음에 바닥에서 패닉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면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걸 먼저 설명드릴까요? 일단 지금 그 거래량이 거래되는 걸 잘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턴이 이렇게 지금 급락했죠. 급락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쭉 늘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늘었는데 이게 줄지 않고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 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쭉 늘어났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그 윗방향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윗방향으로 갈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높여서 매도하겠다는 사람의 물량을 안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매수 세력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계속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미국보다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좀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거 팍스넷의 그 직전 60일 동안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잘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쳤잖아요. 이거를 연기금도 안 받아주고 기관도 안 받아주고 근데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이게 개인의 그 포트폴리오 비중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캐시, 그러니까 이 주식이 2월 달에 한 66%대 있던 게 3월 한 달 만에 55%로 거의 11%가 빠져버렸어요.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이런 패턴의 그 거래량의 패턴의 움직임의 가장 주된 요인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대규모 개인들은 이제 처분하고 나와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기관 세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미들이 기관을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개인은 기관하고는 정보력에서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주요 뭐 S&P나 무디스나 이런 주요 전문 기관들 중에서 향후를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으라고 하고 막 잡아채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최근 그 유가에 의한 그 ETN 거래를 통해서 그 괴류율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대규모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봐도 개미들은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은 어떤 사이에 있는 거냐면 광기하고 패닉에 있는데 패닉으로는 가지 않았고 광기 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패닉을 언제 느끼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내려올 때를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왜냐하면 이 광기하고 패닉 사이에 있었던 직전에 배웠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광기에서 이쪽으로 패닉으로 넘어갈 때 붕괴됐던 이때의 기억이 아니고요. 이쪽 패닉에서 이쪽 광기를 움직일 때 이 패턴의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강해요. 감정적 기억이. 그래서 이렇게 가겠어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가네를 언제 알게 되느냐. 여기서 폭락한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빙 피셔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전문가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건 개미와 전문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결과적으로는 그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이 망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학습이 직전에 배웠던 걸 잘 기억하고 그 오래 배웠던 걸 망각하는 문제의 패턴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일정적이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그 버냉키 의장하고 그 제닛 옐런 의장에 대해서 막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놨고 그걸 제롬 파월이 다 그 독박을 쓰게 생겼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제로금리로 갔다가 QE1으로 올라가서 주식이 요동치면 QE2를 해요. 또 요동치면 QE3를 해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동치니까 금리를 한 번 올리고 연속으로 2번 더 올리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번 올리고 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 올리다가 한 번 찔끔 올리고 나서 또 다시 그냥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준이 계속 저금리 패턴을 유지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서 주식시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연준이 또 막아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이클을. 다시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거라는 거예요. 연준이 막아가지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이때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완전히 다르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그 진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지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머리를 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객관적인 시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개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전에 차트 중에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경기가 그 반복적으로 순환 사이클을 거친다고 무한히 확장하는 경기도 없고 무한히 수축하는 경기도 없다는 걸 우리나라, 미국을 양쪽을 사례를 동시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연준은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 사이클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경기는 누적적으로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축하다가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그게 점진적으로 전환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환됐다고 느끼는 건, 경기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건 일정 수준 확장 국면을 탄 뒤에는 알게 됩니다. 수축 국면은 반대예요. 조금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와 이거 진짜 수축되고 있네라고 느끼는 건 시간이 지난 뒤에요.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아, 이게 경기가 진짜 수축돼서 강화되고 있네, 밑으로 떨어지고 있네라고 느꼈을 바로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이 한없이 폭락해 있었을 그 시기라는 거야. 이거를 잘 기억해야만 지속적으로 큰 손실 없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경제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 여러 가지 동향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심리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냥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신 분 하나,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인지 못하는, 그래서 난 장기 투자할 거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 또 한 가지는 단기간에 이 크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대박을 한번 쳐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액션에 의해서 시장이 머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백신 개발 있죠, 길리어드사에서 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미진한 지금 상태를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이 사라지는 순간,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재개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재개된 뒤에 또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것처럼 확산세가 늘어나서 이거 잘못됐다가는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확인되는 순간, 이 세 가지 순간이 하나만 발생하던, 누적적으로 발생하던 어떤 상황이 하여튼 종합돼서 다시 급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